네,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네 분과 함께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영술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검찰이 15년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무려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8년을 더 선고한 겁니다.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거 앞두고 지금 신경 어떠십니까? 비상계엄 몰랐다 대통령 막으려고 했다 입장 그대로세요? 오늘 실형 선고되면 법정 구속되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 말씀 좀 남겨주시죠. 국민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되는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관련 행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 방안 논의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단식장 앞의 모습인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모여 있죠. 지금 조영술 대변인 지금 들리는 소식에는 구급대원들이 지금 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오전까지도 장동혁 대표 상황 좀 건강 상황 좀 체크하셨죠? 네네. 어떤 상황? 굉장히 이제 하루가 다르게 진짜로 생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질 정도이고요. 지금은 이제 양쪽에서 부축을 해줘야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물을 마시다 보니까 화장실은 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이제 양쪽에서 부축을 해줘야지 이제 이동이 가능한 상태이고.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예, 상황. 거의 이제 걷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제 계단 같은 경우는 이제 2명이 부축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전에 바로 며칠 전이죠. 얼마 전까지 24시간 필리버스터 하면서 이미 몸 상태가 많이 망가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단식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지도부라던가 이제 당내 구성원들이 그리고 또 의사들이 단식 중단을 굉장히 강권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현재 상황이 그 강력하게 이제 이송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영상을 보면 지금 119 구급대가 출동을 해 있고 지금 저 텐트가 보이는 텐트가 장동혁 대표가 이제 누워 있던 텐트입니다. 이송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뭐 그래도 뭐 이송되지 않겠다 이런 주장은 했었죠, 계속적으로. 오늘 아침에 그 지도부 인사나 이제 소위 말하는 비서실이나 예. 아니면 이제 원내 이제 대부분의 인사들이 와서 강력하게 이걸 강제로 중단시켜야 된다. 이제 산소 포화도도 너무 많이 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혈압 수치 자체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위험하다. 예. 밤이 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강력하게 이제 권했는데 아니다 내가 하루라도 더 버티면서 더 해야 되겠다. 또 거부했었나요?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 지금 혼자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예. 주변에 있는 모든 참모들은 중단하셔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긴급 의총까지 국민의힘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단식을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결국에는 건강 상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정치적 투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옳겠죠. 지금 7일째 조영술 대변인은 생단식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물과 약간의 소금만으로 버텨왔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속했던 정치인들이 단식했을 때 대략 8, 9일 정도 단식하다가 병원에 이송된 경우가 많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2019년 11월에 정말로 그때도 강추위 속에서 청와대 앞에서 8일 하고 그때는 더 상황이 더 안 좋았죠. 예. 의식을 잃어갖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었으니까요. 지금도 7일차, 8일차가 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을 정도의 상황이 연출된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강제 이송이 되는 걸 보면 말이죠. 예. 아마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의식이 있는 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결기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건데 예. 지금은 그럴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우니까
의료진들이 와서 예. 강제 이송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영상으로 보면 구급대원들은 일단 빈들 것으로 빠졌고 지금 당내 관계자들이나 취재진도 일단은 물러서는 거 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이송이 뭐 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대변인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안에 있는 이제 텐트의 문은 완전히 닫혔고 장 대표가 어떤 형태로도 나오지 않은 걸로 보여서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이송을 거부한 걸로 좀 영상만으로 보면은 그렇게 좀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서 좀 사람들이 좀 물러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카메라도 조금 철수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건강 체크하고 이송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네. 영상만 보면. 뭐 장동혁 대표로서는 결기를 갖다가 나는 진정성 있다. 예. 이게 뭐 보여주기 쇼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무슨 뭐 소위 말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이걸 덮기 위한 뭐 쇼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여기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결기를 보여줬고 예. 뭐 일주일 다른 뭐 비교가 되겠지 뭐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 뭐 24일 단식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의료진 온다고 그래서 아 그래 갑시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본인이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버텨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실려가야 되는 상황 예.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바깥에서 국민의힘 당직자인 또 대변인이신 분들은 마음이 정말 아프시겠지만 뭐 저도 뭐 단식을 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이 이제 특검법, 쌍특검법을 받으라고 지금 단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통일교나 공천원금 단식에 대해서 아예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예. 이 특검법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 상황인데 이렇게 좀 타이밍상 너무 이른 거 아닌가. 또 예. 지금 저렇게 자신의 그런 뭐 목숨 또는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이렇게 대화와 타협의 어떤 그 마지막 상황까지 뭐랄까요 그 수를 갖다가 끈을 놓지 않고 예. 정치를 해 나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좀 하루빨리 끝나서 예. 민주당과 이 통일교와 그다음에 공천헌금에 대한 특검을 받을 건 받고 또 뭐 국민의힘이 또 받을 건 받고 또 민주당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걸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특검법이 되기를 예.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송을 거부했고 구급대원들은 이제 들 것을 들고 철수를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뒤에서 뭐 다시 얘기를 해볼 텐데 하나만 여쭤보고 이거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지금 장 대표 건강이 안 좋은데 당에서는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만약에 위급해지면 바로 강제로라도 이송을 할 계획이에요? 예, 제가 이제 1시 정도까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조금 움직임도 있고 앉아 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1시부터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그 텐트로 들어가서 이제 산소가 들어오는 기계에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내에 있는 구성원들은 실제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이송을 계속 권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동혁 대표는 이제 지지자들이 계속 와가지고 응원하고 그리고 꽃도 이제 보내면서 계속 이렇게 받쳐주다 보니까는 예. 그 의지로 내가 끝까지 정신이 있는 한 버티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정신을 잃을 때까지 있겠다. 네네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이고 예. 지금 뭐 현재는 지금 두통도 좀 호소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게 장동혁 대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저희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고 한덕수 총리 1심 선고를 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이제 재판부가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을 하고 왜 이렇게 선고했는지 이유를 들었는데 과거 영상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추궁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게 유죄로 인정된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부당한 구인들이 출동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저는 공부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그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던 겁니까?
아니 좀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요. 그게 결국 못한 겁니다. 안 된 겁니다. 저는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또 우리 국민들의 그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 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 그랬습니까? 비상겸을 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장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이진관 판사가 전에 공판에서도 집요하게 이런 부분을 물어봤죠. 오늘 판결문에서도 그런 내용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거예요. 반대한다고 결국에는 말하지 않았다.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진관 판사가 이제 부작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이걸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모든 국무위원을 불렀어야 됐던 거예요. 예. 그런데 본인이 선택적으로 불렀던 것이고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 같은 경우는 빨리 오라고 조금 닥달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모든 장관들에게 통보를 하고 검토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었어야 됩니다. 예. 하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또한 국무회의록도 본인은 작성하도록 지시를 했었어야 됩니다. 행안부 직원을 통해 가지고. 또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단전 단수 조치하려고 했을 때 그거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문건이 자기는 받은 기억이 없다. 그 뭐 윗주머니 아랫주머니에 있었는데 다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전 중형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예. 사실 이진관 판사는 그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감치시킨 판사입니다. 그때부터 전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단호한 모습들을 보여왔었죠. 이진관 판사 영상을 좀 모아봤습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왜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바로 안 나가시면 감시합니다. 자, 감시합니다. 오늘도 판결문을 읽어내릴 때 보면은 문장마다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15년을 구형했는데 일단 23년 선고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상 저도 구형량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선고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특히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주일 전에 이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서도 이 검찰이 당초에 구형했던 양에 비해서는 훨씬 더 미달하는 형량이 실제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이번에도 물론 특검에서는 실질적으로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실질 형량 우리는 구형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15년에 미달하지 못하는 약 10년 정도가 선고될 것이다라고 제 주변의 법조인들 많이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무려 23년이라는 특히 한덕선 총리가 70대 후반의 고령인 그렇죠. 점을 예. 예상한다면 사실 20년 이상의 중형은 사실상 무기징역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나왔다. 심지어 죄명의 하나가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형량을 상회한 형량이 나온 것은 굉장히 중형에 해당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중형을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이렇게 받은 이유가 그동안의 혐의 잘 인정 안 하고 뭐가 좀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 국민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성이나 사과 조치하지 않는 이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서 그랬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이 내란 행위 자체가 위에서부터의 내란 행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는 훨씬 더 그 위험성이 크다라는 점과 이전에 이 내란 유사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미 30년 전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의 지위에 들어섰고 국민들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도 상당히 성숙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30년 전의 판례를 그대로 끌어와서 내란 종요 임무 종사 혐의의 형량으로 우리가 참고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예.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의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한 7년에서 8년 정도가 보통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런 점을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23년형은 종전의 판례의 형량과는 현격히 다른 중형이다라고 예. 평가해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이진관 부장판사 이런 말했습니다. 한덕선 총리가 사실상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이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도 않았다라고 본 재판부의 이 피고인이
23년을 받았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서도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시행위가 있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예.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서도 한덕수 전 총리가 수용했다고 그 이유를 얘기했었고 이행을 독려했다라고도 얘기했으니까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법상식이 한덕수 전 총리가 49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76살이에요. 이렇게 고령이고 또 아프다고 또 진단서도 냈나 봐요. 그러면 감형이 되는데 형이 이 죄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거를 무시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리한 정산 참작 사유로 말씀 주신 대로 예. 이 피고인이 경도의 인지 장애를 겪고 있고 우울 증세를 겪고 있다라는 진단서를 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도 독립적인 보행이 좀 어렵다라는 취지의 진단서 등을 냈다라는 점은 참작을 하지만 그렇지만 12.3 비상계엄 그 어떤 것으로도 감경되기가 어렵다라고 했고요. 예. 중한 처벌을 지금 피하기가 어려운 범죄다라는 취지로 엄벌의 필요성을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23년형이 현재 선고가 됐는데 아마 제 생각에 한 전 총리도 이 정도의 형량은 아마 스스로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상당히 당황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2심 과정에서는 사실상 1심에서는 일부 위증 혐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선택했는데 2심에서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는 전략으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감경을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혐의 중에 허위 공문서 작성이 있었습니다. 사후 선포문, 계엄 선포문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인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법성을 한 전 총리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근데 한 전 총리의 과거 행적을 보면요. 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저때 왜 그랬는지 좀 감이 잡히기도 하는데 그때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할게요. 네. 과거 영상을 봤는데 저 때예요. 왜 저렇게 정치에 뛰어들려고 했을까 의문이었는데 지금 보면 그 계엄 사후 선포문 허위로 만들라고 얘기하고 서울까지 받아왔어요. 그러면 본인은 계엄이 절차적에도 어떻든 잘못됐다는 걸 저 때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국무회의 CCTV가 공개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대통령이 출마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았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 CCTV가 없었다라면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씨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실제 파악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또 오늘도 판결에서 나온 얘기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행사 소위 말하면 행정 절차 안내 역할 이상 한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해야 되고 뭐 이설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소극적으로 안내를 했다. 그래서 막으려고 했다. 그런데 오늘 판사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 아니 거기 보면 경제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계엄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을 때 그럼 당신은 왜 그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 소위 온라인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 있게 세종에 있는 장관들 그분들도 함께 온라인 그 국무회의에 참여시켜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었는데 총리라면은 반대하는 총리라면 계엄을 반대하는 총리라면 당연히 그것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송미령 장관도 계엄 발표 예정 시간이었던 10시 전까지 무조건 오라고만 닥달할 게 아니라 오면 때 와서 무얼 하라라고 의견을 갖다가 전달을 했었어야 됐죠. 예.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이 좀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좀 심상치 않다. 와서 좀 적극적으로 대통령 말려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행정 안내 절차를 해주는 그냥 안내자가 아니라 그 대통령의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예.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불법적인 행위를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후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예. 이걸 덮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참 돌이켜봐도 참 뻔뻔하다. 예. 그리고 얼굴에 어떻게 철판 쓰지 않고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1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23년형이 나온 이유 또 법정 구속이 된 이유도 예. 저는 이런 그 소위 반성과 사과는 없었고 예. 오히려 덮으려만 했고 소위 말해서 그 책임을 갖다가 벗어나려고만 했던 이런 사후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엄한 형벌이 나온 하나의 배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CCTV 영상 다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만 계속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도 양형에 좀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피고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끊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피고인이 부인했던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 한덕수 전 총리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적극적으로 만류하진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고 이진관 판사가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이 대통령실 집무실과 이 회의실 내부에 CCTV가 없었다면 사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CCTV상 한 전 총리에게 정말 많이 불리했던 부분이 예.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문건을 가지고 약 16분간 서로 대화를 하고 웃으면서 그렇죠. 마무리했던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입을 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 만약에 이 두 사람만 있는 것이 대단히 불리한 장면이 CCTV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인물 종사 혐의가 인정된 것이지 CCTV마저 없는 상황에서 이상민 전 해양부 장관도 전면 부인한다라는 것이 유지가 됐다면 사실상 내란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유죄를 받기는 대단히 어려웠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국무회의의 CCTV가 결정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살펴보면 내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친일 쿠데타라고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연 재판부,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이 재판부는 다르게 보고 이 재판부는 B라고 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나요? 법리적으로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선고 때 백 부장판사가 대부분의 범죄는 유죄로 판단을 했지만 이 허위 공문서 행사 부분, 네. 이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죠. 그 무죄의 취지 자체가 강희구 전 부속실장의 서랍에만 보관했기 때문에 이것은 행사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일부 무죄 선고했는데 오늘도 이진관 부장판사가 동일하게 이 공범 관계에 있는 그렇죠. 인정 안 했죠. 네, 한덕수 네. 총리에 대해서도 역시 행사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 그 논리가 이 백대현 부장판사의 논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있을 이 쪼개져 있는 재판부에서도 유무죄의 판단 기준이 상당히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있고 서로의 지금 형량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서 최대한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게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이 나왔다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말로 실로 이 구형한 그대로인 예. 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강서빌 부대변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이지만 내란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이긴 하지만 내란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진관 판사가 특검의 구형보다 사실 뭐 그에 준하는 혹은 약간 부족한 정도의 선고를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마지막 판결문 끝머리 정도를 보면 23년을 왜 내릴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거 전두환 때의 그런 내란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CCTV가 결정적인 것도 사실 과거에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은 만약에 본인이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을 심의하고 있을 때 저 CCTV가 만약에 공개됐더라면 탄핵시켰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이 전화를 한 것도 네. 이게 결정적인 어떤
재질이 안 좋다라고 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국무위원들을 일부 부른 것이 한 명이라도 더 불러가지고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말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알고 보면 이것은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만 불렀지 정말로 본인이 말리기 위해서라면 원격으로 그 원격 화상 회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말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추가적으로 이 서부지법 폭동까지 이렇게 안 좋은 영향까지 미쳤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저는 한덕수 총리 위에 김용현, 김용현 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중형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요.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그게 아니고 이거에 막았던 이유가 국민 용기에 의해서 내란이 종료됐다고 판단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 어게인 측이나 또 많은 국민의힘 인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다친 사람 없지 않냐? 예. 죽은 사람 없지 않냐?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 결국은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 얘기인데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진짜 재작년 12월 3일 모두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군인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동했었어요. 사실상. 정말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군인들이 해산을 하려고 했고 국회를 막으려고 했다면 그 특수부대를 어떻게 막습니까? 민간인들이. 또 경찰도 마찬가지고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후에 드러났지만 뭐 예를 들어 국회로 헬기를 갖다가 뜨는 것도 적극적으로 중간에서 막은 사람, 최대한 늦춘 사람이 있었고 또 현장에서도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있었고 경찰들도 때로는 열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막기도 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빠르게 예. 국회에 집결했었고 또 국민들이 맨몸으로 장갑차와 군인들 앞에 맞섰던 이런 것들이 하나가 다 모아져서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계엄에 저항을 했기 때문에 빨리 끝난 거고 피해자가 없었던 거지. 예. 만약에 그날 밤 국회가 빠른 계엄 해제를 하지 못했고 실제로 군대가 계엄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군 계엄사령부 쪽에서는 24단 지금 출동 가능하냐 이거 확인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고 또 예.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정말로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에 빠르게 결집하지 않았다라면은 예. 그 이후의 계엄 상황은 굉장히 길었을 거고 그 계엄에 항의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시위가 엄청났을 거고요. 그 시위를 막기 위한 무력 충돌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피해를 막은 것은 계엄을 지시한 피의자들의 어떤 의도가 아니었고 예. 또 시도가 아니었고 오로지 국민과 군경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노력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윤석열 씨가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계몽령 그리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내가 원래부터 그렇게 한 거다. 이런 얘기는 법에 의해 가지고 논박되었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고은 변호사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선고가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게 연장선 내란으로 인정이 되면 둘 중에 하나에서 이제 재판부가 고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감경을 한다라고 하면 유기징역형으로 감경을 아예 할 수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감경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경을 하려면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 본인의 범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사형 및 무기징역의 이 법정형만 규정된 범죄에서도 한번 감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메시지 계엄이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지금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경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았다라고 인정한 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다른 재판부지만 23년이 선고된 것을 아마 직위원 재판부도 아마 볼 것입니다. 예.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경을 선택하기 상당히 어렵고 두 가지의 이 법정형 중에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관재 대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양형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서 달리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처럼 지금 똑같아요. 똑같았던 전략이에요. 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과 관련해서 결국엔 all or nothing 게임을 한 것 같습니다. 아예 유죄면 유죄, 무죄면 무죄. 그렇지 않고 형량을 다투기에는 본인이 지금 반성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과연 얼마나 낮춰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위원 재판부가 이번 이진관 재판부로 인해서
고민은 좀 덜었을 것 같아요. 형량을 본인은 제가 자신들이 생각했을 땐 조금 감경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뭐 유기징역 몇 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지만 지금 뭐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2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예. 과연 지금 특검이 얘기했던 사형 그거에서 한 단계 낮아지면 무기징역인데 예. 뭐 유기징역 몇 년으로 내려가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직위원재판부도 이게 어느 정도의 레퍼런스는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뭐 무기징역 정도 최대 낮추게 된다면 이런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영상 보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식 투쟁 7일차부터가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발탈 상황과 산소 포화도의 저하로 인해서 긴급한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권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 사항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본인이 거부가 완강하기 때문에 일단 비상조치로 오늘부터는 전해질 음료를 투입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비상대기 체제로 돌입을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 시작할 때 보여드린 것처럼 구급대원들이 왔지만은 장 대표가 거부해서 여전히 로텐도홀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또 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 장동혁 대표를 찾아왔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지금 보면은 오늘 오전인가요? 그 SNS에 글 쓴 거 보면 나는 여기에 묻히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장 대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결기는 대단하죠. 예. 지금 체력적으로는 한계 상황에 올라왔다고 하지만 정신력은 오히려 더 강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든 이재명 대통령이든 추구 전략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분 있는 단식 거부 이게 거론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요동도 하지 않고 있고요. 예. 저는 사실 오늘은 홍익표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하잖아요. 예. 아직 장동혁 대표를 찾아오지는 않았는데 홍익표 정무수석이 찾아올 때는 청와대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 또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정도의 대안을 갖고 오는 것이 유일한 출구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지금 마침 얘기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신천지와 관련한 특검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통일교 특검은 기존에도 민주당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얘기가 됐었던 것이고 신천지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일부 수용의 의지를 밝혔으니까 그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 그거 하겠다라는 정도만 의지를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명분 있는 단식 중단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민주당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이제 국회를 방문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홍 수석에게 뭔가 좀 기대를 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만났다 찾아갔다 얘기 없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이 현장의 얘기를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고 대통령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당과 국회에 전달하는 심부름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만난다고 이제 보좌관이 아예 얘기를 했네요. 강성실 부대. 지금 여당 집권 정부다 여당에서는 글쎄 어떤 그러니까 홍익표 수석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당 공보국에서 이제 발표한 이 언론 브리핑 보면 일단 장동혁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관심을 호소하지 말고 결자 해지해라. 이런 기조로 저희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 스스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예. 아니 지금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 지금 단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쌍특검 때문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쌍특검이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쌍특검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만약에 특검이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그런 공이 대통령에게 넘어갔으면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특검법을 왜 청와대에다가 얘기합니까? 그래서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막기 위해서라면 예. 아니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천지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 수용한다? 그 일부라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 얼마 전에 한겨레라든가 많은 보도 보면은 2002년 3년부터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이제는 국민의힘 고향시 정치인들도 이거 신천지 특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왜? 국민의힘이 계속 그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계속 해왔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공천 헌금 좋습니다. 그러면 김정재 의원과 이철규 의원과의 그 대화, 뭐 김병기 강선우와의 대화 얘기하면은 뭐 공천위원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거 아니냐는데 당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인재영입 위원장이라는 감투도 하나 더 쓰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뭐 광역 의원, 시의원의 공천보다 더 중요한 게 국회의원 공천 아닙니까? 액수도 보니까 3억에서 5억이라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공천 헌금과 관련해 가지고 침묵하면서 민주당의 광역 의원, 시의원에 대한 헌금만 특검하자? 이거 국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하나하나 좀 반박을 드려야겠어요. 예. 지금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금 따로 놀고 있습니까? 우리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이 말,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는 국회 운영하는 거와 관련해서 전혀 개입할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면피성 발언이지 긴밀하게 당정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를 냈었던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 국회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얘기하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책임 회피성 발언이고요. 예. 공천헌금과 관련한 특검, 이철규 의원과 김정재 의원 간의 거래된 이 얘기가 나왔었던 것은 그냥 단순한 의혹 수준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다더라 이거고 강선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범죄 혐의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천 헌금과 관련한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거기다 대고 그냥 세간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뭐 모든 것을 다 특검하게 되는 격이죠. 아니, 지금 며칠째 이런 공방반이 있는데 실제로 국회에서 원내 사이에 물밑 접촉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건 뭐 지금 민주당 자체가 할 마음이 없고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아니, 국민의힘도 제의를 안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이제 입장 대변하시느라고 그렇게 애쓰시는 건 알겠지만 실제로 이젠 제일 야당의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당 대표라는 정청래 당 대표가 한 첫 번째 일갈이 단식 투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과연 의미가 맞는 정치적 도의에 맞는 행동인가 싶고요. 예. 그리고 제일 먼저 단식하자마자 민주당에서 냈던 논평이 뭡니까? 정치쇼다, 비겁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지금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천지도 일부 받을 테니 제대로 된 그 통일교 특검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 신천지 끼어넣다가 이제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겠고 그리고 강선우 그리고 이제 김병기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공천 헌금이 아니라 공천 뇌물이죠. 예. 공천 뇌물 가지고 특검하자는 이유를 살펴보면 거기서 이미 이제 녹취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김병기 그 김현지 당시 그 이재명 대표 보좌관에게 분명히 탄원서를 냈고 그 탄원서가 사라졌고 이재명 대표까지도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들이 이 공천 헌금의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이라면 당장이라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할 걸 갖다가 김경시 의원이 미국에 나가게 그냥 두고 텔레그램 재가입하고 그리고 거기서 뭐 이상한 행동들 하면서 그냥 자기가 서면으로서 입장을 내고 있고 충분히 그들이 증거 인멸할 시간들을 주면서 그걸 경찰 수사를 보자? 네. 증거 인멸할 시간 주면서 두고 보자? 저는 납득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번 기회에 정치권 전반에 있는 그러한 그 종교의 불법적인 개입
그리고 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 내에서의 그러한 공천 뇌물 과정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당, 그렇게 공당으로서의 한번 검증을 받아보자. 이 특검을 제안한 건데 예. 이걸 가지고 전혀 어떻게 이게 비겁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정치쇼입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처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정말 예. 정치 도의도 없고 자신들이 소수 야당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단식할 때 그 모습들을 생각하셔야죠. 그런데 23년 9월에 이재명 당시 대표가 단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료가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당시에 원내 대변인이었나 봐요. 뭐라고 했냐면 웰빙 단식이라고 논평을 했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이 왜 대통령실이나 예. 그리고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단식 안 말리냐, 이 정도 단식 결기를 가지고 하면 목숨 걸고 하는 건데 또 와서 최소한 타협을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줘야 되는, 손은 내밀어줘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목소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며칠 동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좀 거울을 좀 봤으면 좋겠다. 국민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23년 9월입니다. 당시에 취임 1주년 윤석열 정부 하도 불통이니까 예. 정말로 좀 민주당이 당시에 원하는 그 당시 몇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이거 들어달라고 단식을 했는데 결국 24일 단식이었어요. 그때 대통령실에다가 이런 단식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누가 단식 중단하지 말라고 막았냐 또는 뭐 누가 단식하라고 했냐 이런 예.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 단식 중인 장동혁 대표 그거 단식 쇼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어요. 당시 김민수 최고위원도 단식 쇼라고 그랬습니다. 자, 당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야당 대표가 단식할 때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에 있을 때 그 단식에 대해서 폄하하고 쇼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본인들이 단식하고 나니까는 진정성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도 장동혁 대표의 7일 단식에 대해서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정말로 건강을 해치고 지금 뭐 좀 더 지나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천원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다가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국회에서 대화할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게 특검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특검법의 대화 상대는 민주당입니다. 그럼 민주당과 원내대표 차원에서 공식적인 대화를 빨리 진행을 하고 예. 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신천지 받고 그다음에 대신에 민주당도 내줄 거 내주는, 예를 들면 공천원금 이거 특검하자. 오케이, 민주당도 오케이. 이런 식의 어떤 빅딜을 통한 대화 타협의 길로 나아가는 거지 왜 대통령 청와대는 가만히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그럼 되게 굉장한 내로남불이죠. 마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어떻게 대통령이 답을 했는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그 1대1 만남 제안에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죠. 뭐 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되겠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더 추가에 뭐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좀 여쭤보면은 대통령이 통합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혹시나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올까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는 일단은 국회에서 풀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대통령이 뭐 여당이니까 다 얘기 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여당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바로 청와대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되지요. 그리고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여야 대표들 지도부들 불러가지고 이거 자리를 하셨잖아요. 예. 그때 국민의힘만 안 왔어요. 그랬죠. 그게 무슨 뭐 한 달 전 얘기입니까? 2달 전 얘기입니까?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안 와놓고서 이제 와서 단식하는데 대통령이 침묵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겠냐 이거고,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네. 뭐냐면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의 단식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뭐 야당이면 뭐 여당이면 서로 간에 비판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도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대표가 단식을 할 때 당내 구성원들이 그거 비판하지는 않았어요. 뭐 뒤에 가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 단식
중단하세요. 이거 쌍특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 비판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쌍특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장동혁 대표와의 이 단식과 관련해서 뉴스가 더 많이 나옵니까? 장동혁 대표의 그 단식 현장에 한동훈 전 대표가 가냐 마냐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있어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조영술 대변인 답변 듣고 마무리. 저는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에 이제 그 기본적인 인간된 도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소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거기 점심 못 찬 자리를 갈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한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한다면 바로 엊그저께 아닙니까? 그 여당에 있는 그 지도부 불러다가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친명이냐 반명이냐 이렇게 농담 따먹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축배 제안하고 이게 국민통합의 모습입니까? 조롱의 모습이죠. 최소한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거에 대해서 유감이다, 안타깝다, 몸 건강해라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축배 제안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국민통합을 하겠다? 누가 국민통합을 한다는 겁니까? 야당 다 배제하고 자기들끼리만 국민통합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만찬하면서 축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농담 따먹기 할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성필 부대변인 할 얘기 있으면 짧게 하시고. 아니 뭐 건배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생각하면 건배할 얘기가 자격이나 있습니까? 하여튼 뭐 저희도 그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신천지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 계속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배후에 신천지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이제 주장인데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그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라는 법무장관의 아주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그런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을 때 분명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우리 교주께서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 갚아야 된다. 자, 빨리 다 입당해가지고 경선 도와주라 그랬다는 양심 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부에서 30만이 되는 신도가 반발할 경우에 이 관리가 안 되니까 강제 수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되니 조금만 미뤄달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요. 그건 완전히 쇼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과 신천지의 관계 의혹은 계속해서 있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그 당시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인데 관련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5만 명 당원으로 모집했다.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이 당시에 당원표 4만 표 차이로 졌다? 이러니까 좀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은 그 신천지와 소위 보수정당의 이 커넥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소문은 자자했습니다. 다만 이제 증거가 없었던 것뿐인데 최근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일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당시 이제 경선에 구체적인 다시 자기가 들었던 얘기들 이 얘기들을 갖다 쏟아내고 있어요. 5만 명이 당시에 그 21년 경선이죠. 21년 경선 당시에 신천지에서 5만 명이 가입을 했다 당원으로. 그러니까 1,000원 당원 가입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대거 가입이 가능했던 거고 이 자신이 여론조사에서는 이겼는데 당원 투표에서 이제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 표차가 4만 몇천 표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5만 명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이라면 당시 신천지에서 경선에 개입해가지고 5만 명이 윤석열 후보를 당시에 밀었다면 이 부분은 경선 소위 말하면 당시에 심각한 왜곡이 있었던 거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당시의 경선이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귀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경선 자체가 이제 원천 무효가 돼버리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런 그 당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그런 경선이었다라면은 소위 말해서 과거에 이제 그 선거 결과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으로 갔던 선거 보조금 이것도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정당 해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 전 시장이 어떻게 보면 내부자, 과거의 내부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장이 만약에 수사돼서 드러나게 되면 좀 파장이 간단치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2023년 5월입니다. 예. 2022년 대선 당시에 경선에 그 전에도 일부 가입했다라는 증언이 나오긴 했지만 예. 지금 필라테스만 놓고 보면 5만 명이 가입했다는 그 프로젝트는 5만 명 수치는 23년 거다. 23년 5월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일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 예. 그래서 그게 2022년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까지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나 정황은 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신천지와 관련한 논란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낄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가뜩이나 통일교와 관련한 의혹들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에도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신천지는 지금 신도수만 놓고 보면 통일교보다도 많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또 조직적이고 강압적으로 운영되는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정치권에 한번 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이제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당 이름이 여기서 새누리당으로 바뀐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새누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것이 새누리죠. 이게 신천지를 우리나라 말로 바꾼 거 아니냐는 주장인데 조영수 대표 이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떻게? 우선은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 자체가 신빙성이 없습니다. 예. 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자기가 잘 안 된 모든 선거, 자기가 다 꼬여있던 모든 일에 대해서는 다 지금 음모설 제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 대선도 이제 음모설 제일 앞장서서 제기하고 당에 있지 지금 않습니까?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냥 당에 계신 분도 아니고 저분은 그냥 아무렇게나 지금 난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저분의 말 자체는 이제 신빙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도 정치권하고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특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과 분명하게 결탁된 부분이 있다면 처벌할 게 있다면 처벌을 해야죠, 당연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름이 신천지에서 새누리당이 왔다, 조금만 유세했다면 신천지가 그 국민의힘을 전체 좌우한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그렇게 작은 정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 집단이 조금 들어온다고 해서 그리고 예.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것들이 지금 과도대표화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이러한 음모론에 빠지는 것 자체가 홍준표라는 사람 저 한 분의 말에 의해서 하는 건 좀 삼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홍 전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에서도 관련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여서. 그런데 홍 전 시장이 이만희 총회장인가요? 총재. 만난 적도 있고 굉장히 이런 것들 예전부터 사실 올려오긴 했었어요. 네. 그래.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 증언에 따르면은 2021년 10월에 본인 대구시장 시절에 본인이 이만희 총재 만나가지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과거에 본인이 당한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만희 총재가 말해줬다는 거예요. 나 윤석열한테 은혜가 있는데 갚아야 된다. 무슨 은혜인데? 그러니까 아니 코로나 때 이 법무부 장관 지시로 신천지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을 2번이나 지시를 했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막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새누리당과 신천지의 이름이 한자와 한글로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 누가 말하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새누리의 새가 새롭다는 뉴 신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 누리가 천지 한자와 한글로 월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시할 건 무시하는데 네. 그러면 새누리라는 것을 당시에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당명으로 바꾸게 됐는지에 대해서 예. 조금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되지. 그냥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의힘이 얼마나 큰 정당인데 그런 말이 얘기가 됩니까? 예. 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러면 국민의당하고 결속해가지고 이름을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정당명이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예. 생각하시지 마시고 새누리당이라는 건 그 당시에 국민공모 통해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투표해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연하게 어떻게든 이렇게 짜맞추려고 하면 예. 그러면 민주통합당은 통합이니까 다른 통진당하고 같은 계열입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게 정당 이름이라는 게 조합을 할 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죠. 애초에 이게
정당 경선을 통해 공모를 통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모든 걸 갖다 음모론으로 하니까 정말 저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그 홍보본부장이 아주 유명한 카피라이트를 쓴 그 광고 전문가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그분이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그 만든 이름이고 정당의 이름을 정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들이라는 게 몇 개 없어요. 통합, 민주, 미래, 국민 이런 정도, 자유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새누리라는 것이 한자로 쓰면 신천지가 된다고 해서 신천지와 새누리당의 연관관계 사실 2012년에도 이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 선거 승리하고 2012년 대선도 승리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갖고 새누리당과 신천지와의 관련이 있어서 국민의힘까지 연결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홍 전 시장도 이름 뭐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는 않았죠. 그런 얘기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는 좀 특이한 보도, 전성배 씨가 또 나오는데 신천지하고 국민의힘의 그 가교 역할을 한 게 그 건진법사였다는 또 보도거든요. 네.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아까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신천지가 윤석열 밀자 이렇게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중간에서 이 그림이 딱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때만 해도 지인이었죠. 건진법사가. 그렇죠. 건진법사 지인이었고 김건희 씨를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안면을 튼 정도였는데 근데 결국은 본인이 정치를 하게 되면서 그럼 누군가 이제 강력하게 밀어줄 세력이 있어야지 여론조사에서도 확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중간에서 윤석열 전 당시 그러니까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과 이 신천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압수수색도 막고 이후에 정치권이 들어왔을 때 소위 말해서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해서 밀어주고 이런 것들의 출발점, 그 중심 고리에 전성배 씨, 건진법사가 있었다. 이런 이제 증언이 나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이게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신천지와 국민의힘의 이 그 교류 역사는 이게 20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요한 어떤 경선이나 뭐가 있을 때마다 당시에 정치권에서는 소문이 파다했었어요. 신천지에서 누굴 민다. 신천지에서 집단으로 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파다했는데 사실 그 누구도 이제 사실은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안 밝혀졌던 건데 이번에 국정농단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과연 전성배 씨가 실제로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했는지 그렇다면 그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소위 말해서 경선에 활용한 소위 캠프 인사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 정치인은 누군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시간이 몇 년 지난 거긴 하지만 우리가 통일교 못지않게 신천지나 소위 비주류 종교가 왜 정치권에 개입하려고 그랬고 또 그 정치권 개입해서 하려고 했던 목적은 뭐고 거기에 노란한 정치인들은 누군지에 대해서는 좀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점에서 통일교나 신천지나 맥이 같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얼마든지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이걸 양보하면은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 공천원금 논란에 가서 특검도 또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이런 그 신천지와의 어떤 뭐 특별한 연이 없다면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좀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 쌍특검이 통과될 수 있는 대화 타협을 통해서 단식을 중단하고 해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고리이기 때문에 저는 장도혁 대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식의 전환을 하고 쌍특검을 정말로 통과시키는 그런 계기로 좀 삼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한민수 의원의 얘기를 듣고 당에 계신 두 분 의견 듣고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특검에 집중을 하고 신천지 특검은 별도의 특검을 통해서 깊이 있는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제안 사항입니다. 전 진정성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신천지와 국민의힘의 유착 관계가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하니까 또 저기들 뭐 재선 의원들도 하자고 요구하니까 일단 신천지도 하는 것처럼 왜 별개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일단은 지금 한민수 의원 얘기를 들었지만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제안을. 일단 지금 그 검경 합수단에서 지금 신천지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좋다. 그럼 통일교하고 신천지 특검 하긴 하자. 그런데 따로 하자라고 하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특검 외에도 뭐 공천, 헌금 이것도 특검하자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 민주당에는 김병기, 강선우 전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소속으로.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 민주당에서는 김정재, 이철규 의원도 특검하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거 따로 하면 됩니까? 그럼 국민의힘에게서 받을 거예요? 안 맞잖아요. 한다고 하면 김병기, 강선우, 김정재, 이철규 같이 해야지 따로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예.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 그럼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따로 해야 되는지. 예. 조영술 대변인. 아니 같이 해야 되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아니 민주당 같은 경우 특검 지금까지 수시로 남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하고 전혀 합의 없이 자기네들이 특검 검사까지 임명하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다 밀어붙여가지고 그 특검을 몇 개 한 겁니까? 역사상 가장 큰 특검, 역사상 가장 많은 혈세가 들어간 특검, 이거의 모든 표상들을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민주당이 잘한 특검대로 신천지 문제 많다며요. 그래 신천지만 파헤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교 문제 많다며요. 통일교만 파헤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공천 뇌물 사건 파헤치자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이 잘하자는 거 그거 하자는데 이걸 이때는 갑자기 왜 병합을 해요? 우리가 병합해서 이렇게 하자고 할 때 그럴 때는 무조건 다 별건으로 해야 된다고 해놓고 저는 민주당이야말로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특검을 마구잡이로 남발하면서 국민들의 여론 결과가 대부분 이걸 하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명령을 하는데도 지금 민주당은 왜곡을 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당이 정당입니까? 네,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통일교의 수사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따로 그 신천지를 껴 넣을 경우에 수사 효율성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신천지 관련한 특검도 따로 다루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건 뭐 국민의힘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지금 민주당이 사실 무슨 법안이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특검법 마음만 먹으면 지금 국민의힘과 협상 안 하고 통일교하고 신천지 묶어갖고 바로 통과시킬 수도 있거든요. 적어도 이런 최악의 법을 뭐 만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민의힘도 일정 부분 민주당과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고 해야지 이거 계속 기다리다 보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그냥 만듭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합니까? 이틀 후에 국무회의 해갖고 바로 의결해서 처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은 막겠다는 생각으로 전 국민의힘도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 민주당이 좀 전향적으로 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특검이든 뭐든 법안이든 다 마음대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당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야 협상도 있는 건데 자 너희들 무조건 결자해제 그 단식으로 투정 부리지 마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호도하지 않고 그 정부 여당답게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 하실 얘기 없으면 뭐 같은 말이 반복될 것 같아서. 강선우 의원이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21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왔는데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남아있는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습니다. 1억 원 전세 자금으로 쓰신 거 맞아요? 나중에 대길 좀 정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보좌관 시켜서 돈 옮기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선우 의원이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냐는 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게 1억 원 김경식 의원한테 1억 원 받았죠. 이거를 전세금으로 그러니까 즉시 반환하라고 본인은 지시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전세금으로 사용했다라는 진술이 또 나왔거든요. 그건 이제 완벽한 거짓말로 판명이 난 거죠. 처음에는 아예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즉시 반환했다고 하는 건데 김경식 의원과 남모 사무국장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진술 내용 종합해 보면 적어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 그 겨울에 돈 1억 원을 받은 겁니다. 어디에서? 하이아트 커피숍에서 받았죠.
그런데 그 돈을 돌려받은 것은 2022년 가을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 기간 차이가 대략 한 10개월 정도 납니다. 이 10개월 정도 돈을 보관했다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 뇌물죄에 해당한다라고 엄하게 징계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조사를 받고 나오는 강선우 의원 뭐 21시간이라는 시간 때문에도 그렇지만 표정 굉장히 어둡던데 일정 정도 경찰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리고 조사를 받다 보면 아 본인에 대한 사법 징계를 피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은데 조사를 받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조사하다 보면 본인이 하는 얘기와 다른 사람이 했다는 얘기와 다 틀리고 그리고 실제적 진실은 지금 강 의원만 본인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떳떳하다면 전 나올 때도 굉장히 떳떳했을 것 같은데 예. 그러지 못한 표정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살았다라고 했죠. 들어가기 전에. 그 원칙대로 살았다는 것은 이제 받은 만큼은 해준다. 이게 원칙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 받았으니까 예. 단수공천 줬고 뭐 모르겠습니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예. 뭐 5천만 원 준 사람에게는 뭐 경선의 기회를 줬다든가 이런 원칙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희대의 명언을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뭐 이런 걸 다 이거 예. 고맙습니다의 다른 표현이 뭐 이런 걸 다 아닙니까? 우리? 예. 그러니까 전 보좌관과 김경식 의원의 진술이라고 한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많이 고마워했다. 그리고 요구를 했다. 그러면서 받으면서 아유 뭐 이런 걸 다 점점점이에요. 이거 굉장히 좀 구체적이거든요. 또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에서 즉각 제명이 됐던 이유가 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는 뭐 그 녹취록에 나오다시피 보좌관이 나도 모르게 받았다. 이거 어떡하냐? 빨리 돌려줘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너무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즉각적인 어떤 변명하기에 급급한 이런 이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김경 씨가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좌관이 조사를 받고 그 1억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바, 이 예.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이 상황에서 이 김경 씨하고 보좌관의 진술은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예. 그런데 3명이 이야기를 하는데 2명은 일치를 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 일치를 하고 강선우 의원의 이야기는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강선우 의원이 지금 소위 말해서 거짓말의 수렁에서 본인이 헤매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미 당에서 거짓말을 몇 수차례 하다 보니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민주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방어를 해줄 누구 한 명 방어해주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예. 당에서 공천에 본인이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본인이 들어가가지고 김경한테 결국 공천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도 지금 신뢰를 갖다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보좌관 얘기가 그게 맞겠지라고 그러니까 이미 양측이 의원이 돼버린 겁니다. 좀 그런 점은 강선우 의원이 이제까지 한 말을 본인이 스스로가 이 거짓말을 통해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 지금 김경시 의원과 그다음에 보좌관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그런 뭐 역설적인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 얘기도 이제 공관이라는 게 회의록이 다 있는데 거짓말을 한 거고 이것도 주변 사람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이 다르고. 근데 가수님 또 하나 좀 궁금한 것이 1억 원을 전세금에 썼다. 뭐 1억 원 큰 돈이긴 합니다만 이 강선우 의원의 뭐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은 또 의문점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이제 1억 원을 받았는데 그걸 뭐 전세 자금으로 썼다는 것은 또 뭐 강선우 의원의 주장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전세 자금으로 썼는지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사건을 단순화시키면 예. 중요한 거는 김경 시의원이 보좌관을 거쳐서 줬든 직접 줬든 어쨌든 강선우 의원이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자 받은 다음에 돌려줬다고 하는데 즉시 돌려준 게 아니라 뭐 7, 8개월 뭐 길게는 10개월 후에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서 뭐 김경 시의원의 말은 그 남모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먼저 금액을 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큰 거 한 장. 그래서 예. 본인은 처음에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1억이었다. 이런 건데 결국에는 사건을 단순화시키면은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받자마자 바로 돌려준 게 아니라 예. 나중에 돌려줬다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 다만 이제 이 보좌관은 과연 그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말로 단순 전달만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단순하게 전달한 적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강선우 의원의 말을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김경 시의원에게 정말로 1억을 요구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들여다볼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강선우 의원과 이 김경 시의원의 관계는 주고받음이 명확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 과정에서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건 합리적 의심이거든요. 강선우 의원이 2021년, 2022년 겨울 이때는 초선 의원 한 다음에 2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예요. 그리고 서울이라는 지역이 물론 뭐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되기에 유리한 지역이긴 한데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 1, 2년밖에 국회의원을 하지 않은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을 받고 시의원 공천을 마치 장사를 했다. 그러면 과연 당선이 이 공천만 받으면 확실한 지역 그리고 뭐 중앙 언론이든 언론의 감시가 굉장히 약한 다른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얼마나 이게 횡행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도 특검하자고 장동혁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일교 특검에서는 일부분 그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 아예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만큼 더 공천 헌금 특검이 가동됐었을 때 본인들이 느끼게 되는 정치적 타격이 크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다시 특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또 그 얘기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유일하게 제가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선우 의원하고 비슷한 위치에 지금 있는 건데 그 실제 저는 진짜 되게 놀랬던 게 제가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누가 뭘 이렇게 주겠다 뭐 이렇게 제안을 받은 게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당 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랐기 때문에 또 특검하자고 뭐라고 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건 엄정하게 진짜 그렇기 때문에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정치를 할 때 이게 돈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정말 지방의회와 지방분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이건 진짜 뿌리 뽑고 가야 됩니다. 민주당도 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겠죠. 이제 몇 달 뒤면 지방선거를 또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뭐 의심의 눈초리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다른 지방선거 때와는 달리 2중, 3중으로 이제 신문고라든지 감찰이라든지 아멘 감찰 뭐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해가지고 좀 더 투명하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관련한 내용도 살펴볼 텐데 그 비망록이라는 게 이제 계속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사실 이해운 후보자 측에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거지만 일단 이해운 후보자가 작성한 걸 보는 것도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문제 제기한 부분이 종교적인 측면 너무 종교에 기대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아요. 네, 뭐 이 비망록 내용에 보면 이제 본인이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정치에서 급이 올라가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모든 거를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실은 기도를 해서 급이 올라가 예를 들어 시의원이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이 뭐 3선 되고 원내대표 되고 또 뭐 당대표 되고 대통령 된다면 뭐하러 정치합니까? 기도만 하면 되지.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조금 일반의 상식에 조금 좀 배치되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뭐 예를 들면은 그 경쟁 같은 당인데 경쟁 의원이 떨어지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거는 조금 이게 과연 정상인가? 이런 너무 이제 상식 바깥에 아무리 잠재적인 정적일 수 있다고 하지만 같은 당의 의원에게 낙선을 갖다가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조금 이게 현실 정치가 정말 이런 건가? 뭐 진짜 굉장히 현타가 오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이게 참 이해운 후보자의 인성 논란, 이제 그 보좌진 갑질 논란에 이어서 이거는 좀 종교에 대한 맹신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정치가 이게 제대로 된 정치 맞냐? 이런 이제 씁쓸함을 남기는 내용인데 글쎄요, 뭐 이해운 후보자 스스로는 뭐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가 열리면 이 비망록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용은 뭔지 이 부분도 좀 국민의힘에서 좀 따져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비망록 이 뭐 저주 대상, 뭐 이 기도 대상을 보니까 인물들을 보니까 저는
공통점이 친박계인가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강성 친박계 의원들을 주로 적은 것 같아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 인연이 있는 분들이 왜 이해훈 의원의 이 주술적인 그 기도, 그러니까 당선되지 않았으면 하는 대상에 악성기도? 포함됐을까 싶은데 아마도 이게 2016년, 그러니까 2012년 그러네요. 예. 그 공천 과정에서는 이해훈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당내에서도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이 나왔고 자세하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해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 뭐 좀 가려봐야 되겠지만 보좌관한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마치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그래 막 우리는 모르던 걸 막 공개를 해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뭐 흠잡힐 일을 한 당사자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죠. 첫 번째 얘기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얘기한 걸로 들리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법을 좁혀보면 강성수 대 지명철의 여부를 결정 못했다는 걸까요? 아니면 청문회 재송부 여부를 결정 못했다는 얘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좀 전자. 그러니까 이제 철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이제 왜 그걸 예상을 해볼 수 있냐면 본인이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얘기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법률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의심을 해볼 수는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본인도 평생을 의심받고 살아왔고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의 이야기도 국민들 앞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들어봐야 되는 기회는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또 동시에 제가 생각해도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해훈 후보자에게 뭐 이런 흠결이 있는지 알고 부탁했겠습니까? 어쨌든 뭐 철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건이 나고 논란이 있다고 해서 매몰차게 쳐버리는 것은 저는 또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도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국정을 운영하고 또 좋은 분들을 이재명 정부에 모셔오는 그 과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이 갑질과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도 저도 보좌관 생활을 오래 했지만 갑질을 하는 의원들에 대한 소문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객관화시켜서 뭐 이렇게 사건화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아 저렇게 뭐 녹취가 이렇게 있기 전에는.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사실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남은 기간에 국민의힘에서 조금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저분은 장관이 돼서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국민들이 좀 평가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해훈 후보자 좀 개인적인 측면, 그러니까 어렵게 모셔왔다고 표현을 했나요? 그러면은 본인한테 해명의 기회는 한번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문회 과거 청문회 보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도덕성, 또 하나는 이제 정책 검증 능력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경우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통합, 그다음에 레드팀, 그리고 많은 보수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려하는 이재명 정부가 나라 국간 거덜낸다. 사실 이거를 갖다가 중장기로 돈을 어떻게 쓸지를 컨트롤하는 게 이 장관 자리였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정말로 우리 편이 아닌 진영에 상관없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다가 레드팀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정말 큰 결단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낙마를 하잖아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벌써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다음에 다른 분을 어떻게 또 모셔옵니까? 이재명 대통령 나 좀 그런 게 있으면 최소한 청문회에서 이분이 그래도 능력 있는 분이다. 그리고 이런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까지는 가져야지. 그래야지 다음에 이분이 설사 낙마를 한다 손 치더라도 다른 분 또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할 때
아유 그건 뭐 청문회도 못 가고 낙마시키면은 누가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오라 그런다고 가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고심이 깊을 거예요. 예. 참 이해운 후보자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 같으면 낙마시켜도 마땅하지만 다음을 생각하고 또 다른 또 좋은 분을 갖다가 영입을 하려면 그래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정책을 펼치려면 그래도 여당에서 대통령이 청문회까지는 지켜주더라. 예. 아무리 그런 정말 이해운 별 얘기 다 나와도 그래도 청문회까지 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국민들 앞에 얘기할 수 있는 변명의 기회는 충분하게 주더라. 예. 이 정도는 돼야 또 다른 사람 모셔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정도는 좀 국민의힘도 양해를 하고 이거 공격할 게 있다면 청문회에서 공격하고 낙마시키는 게 예. 낫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재명 전 대통령이 예전에 남경필 현 지사 대통령. 현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그 정무부지사 연정 그 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임명한다고 할 때 예. 가장 반대했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과거로 좀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의 언어로 봤었을 때 저거는 이해운 후보자한테 관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내가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예. 빨리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내가 처음으로 하는 그 장관 임명 자리인데 이해운 예. 후보가 대통령을 부담을 덜어달라는 얘기인 거고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로서 대통령을 도와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이유는 이해운 후보의 지금 속보 들어와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3일로 청문회 잠정 합의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거부했던 이유는 그 이해운 후보자는 청문회 대상자가 아니라 실제로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운 후보자가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김병기 사건을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듯이 우리도 문제 제기하고 이런 사람은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해운 후보자가 이제는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때가 됐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정 합의가 뭐 확실히 이행이 된다면은 일단은 청문회에서 늘 뭐 여권에서 뭐 청와대에서도 그렇지만 해명을 들어보고 국민 여론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을 하겠네요. 그럼요. 오늘도 그게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 검증을 하는 시간인 거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언론이 검증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좀 맞다 그래 봅니다. 예. 근데 그 정치든 뭐 우리가 그 국어 시험을 볼 때도 문맥과 맥락이라는 게 있고 뉘앙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사실상 청문회 한 후에 지명 철회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요. 그래서 청문회도 제가 생각에 국민의힘이 23일을 잠정하기로 한 것도 예. 그러면 청문회 해갖고 실제로 이런 여론을 좀 더 환기시키면 이재명 대통령 임명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 왜 그게 예. 어렵다고 보냐면 일단 여론의 추가 완전히 기울었다고 보거든요. 이해운 후보자는 지금 언론 검증만으로도 기획예산처 장관 되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걸 그대로 강행했을 경우에 그 정치적 후과 있잖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다 져야 한다는 부분을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일단은 잠정이고 이제 한 보도여서 확정이 되는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무인기 관련한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언급을 한 게 있는데 그 내용 보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무슨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건 어째 이런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수사를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어요. 지금 이런 최첨단 과학기술,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넘어가는 걸 체크를 못하니까. 지방공 레이더로 주로 체크하고 그러는데요. 미세한 점만 좀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화 리스크. 지금 무슨 저자세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를 한 방 뜰까요? 북한하고? 그 바보 같은, 그것도 신문 사설이라고 그런 걸 쓰고 있어요. 고자세를 한 방 붙어도 그냥. 그럼 경제 망하는 거예요. 오늘 국경합동조사 TF가 이 민간인 피의자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는데 일단은 민간인이 날렸다는 점하고 지금 의혹이 나오는 게 정보사 개입 의혹.
이게 나오면 이게 만약에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안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정보사 그러면은 뭐 지난번에 계엄과도 연관돼 있는 예. 그 군부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민간인이 처음에 날렸다고 그랬을 때는 아니요 극우 인사 일부가 뭐 행동주의 극우인가 보다 뭐 이렇게 예.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뭔가 새로운 게 계속 나옵니다. 예. 일단 이 인물들이 윤석열 정부의 계약직이지만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이제 계엄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작년인데 정보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일종의 이제 언론 인터넷 매체를 또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예. 도대체 정보사가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돈이 나갔는지 아니면 그 전에 나갔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럼 도대체 정보사에서 무슨 커넥션이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계약직으로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돈을 주고 있는 거고 예. 또 그 돈을 받은 돈은 어떻게 운영이 돼서 북한의 민간기가 갖고 무인기가 갖고 이걸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물론 뭐 남북 관계가 안 좋긴 하지만 예. 소위 북한이 펄펄 뛰면서 난리가 날 정도의 사안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북한에 이제 삐라나 뭐 풍선 보내시는 분들도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이런 예. 정도는 이거는 북한에 대한 거의 무력 도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여기에 정보서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죠. 예.